당신의 면역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정의 면역혁명의 이시영 박사님의 책입니다. 자, 면역력이 곧 생명력이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외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동시에 활성산소, 암세포 등 내부의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몸의 안팎을 가리지 않고 어디 하나 허점이 생기면 이것이 곧 질병으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24시간 우리 몸을 지켜주는 상비군이 필요한데 이것이 곧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생명력입니다. 면역력이 튼튼해야 몸 안팎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열거한 것은 면역력의 주요 기능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면역력이 우리의 생명력과 직결되어 있음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의 주요 기능은 방어, 외부 침입, 세균, 독성물질, 인체를 지키고 정화, 중금속, 오염된 물질, 면역세포 퇴치한 세균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하고 훼손된 기관을 재생해서 건강을 회복한다. 인체에 침입한 각종 질병, 인자를 기억하여 다시 이들이 침입해올 시에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한다. 노화를 진전시킨다. 균형 잡힌 심신 건강을 유지한다. 면역은 의학이 발달하고 그 기전이 규명되면서 이름이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면역에 관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면역계가 감정과 정신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면역을 정신 면역학으로 명명했습니다. 이후에 면역과 자율신경계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정신신경 면역학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여기에 내분비까지 붙어서 이름이 더 길어졌습니다. 자, 네 가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달라집니다. 신경계, 면역계에 관련되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교감신경, 대부교감신경의 활성도 비율이 6대4 정도일 때 균형 잡힌 건강한 상태로 봅니다. 내분기, 비계, 신경정신 상태에 따라서 내분 및 대사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면역계, 사이토카인 등의 분비로 면역활동에 관여한다. 이 네 가지 시스템은 시상하고의 좁은 곳에 모여 있으면서 각각 독자적인 기능을 함과 동시에 다른 시스템과 협동 및 조화를 위한 기능도 합니다. 면역력은 어디서 만들어질까? 면역력은 대체로 장에서 70%, 나머지는 뇌에서 30%가 만들어집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면역계 세포의 약 70%가 모여있는 점막, 특히 대장 점막을 활성화하는 장내 유익균의 종류와 수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곡물류, 채소류, 콩류, 과일류로 장내 세균의 먹이를 섭취한다. 방부제, 첨가물, 농약, 비료 등이 함유된 식품 섭취를 줄인다. 발효식품, 올리고당 등을 많이 섭취한다. 장내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발효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김치, 요구르트, 청국장, 나토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 발효식품이 몸에 들어오면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입니다. 올리고당, 소형성 식이섬유, 당, 알코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위의 둘을 모두 합친 것을 신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 외에 면역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가지며 자율신경의 균형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을 가진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다. 자연을 가까이 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적절한 운동을 한다. 스트레스에 과학적으로 대처한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는 온전한 삶을 추구한다. 우리 몸의 이중 방어 기능은 면역에는 자연 면역계와 획득 면역계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연 면역계가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자라면 획득 면역계가 출동합니다. 자연 면역계는 상설 방어부대, 획득 면역계는 비상시 동원되는 특별 방어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자연 면역계의 무기는 보체, 리소존, 인터페론 등의 가용성 물질이며 이 액성 물질들이 세균을 덮어서 무력화합니다. 그리고 매크로파지, 가립고, NK세포와 같은 세포성 물질도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NK세포는 몸 안을 선출하면서 암세포 등을 발견하면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하루에 약 5천 개의 암세포가 생기지만은 NK세포가 킬러 T세포와 함께 이를 처리하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NK세포는 정신적인 영향과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이가 들면 줄어듭니다. 한편 핵등 면역계는 항체 T세포 등을 사용하여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공격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번 병에 걸려서 항체가 생기면은 다음번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공격해 올 때에 지난번 만들어 놓은 항체를 내보내어 즉각 격퇴합니다. 핵등 면역기를 담당하는 B세포나 T세포는 아주 강해서 나이를 먹는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핵등 면역계에도 X형 면역과 세포적 면역이 있으며 각각 TH1, TH2라고 하는 세포가 담당합니다. 주역은 T세포입니다. 면역의 주력부대, 이처럼 우리 몸속에는 여러가지 면역이 관여하고 있으며 또한 면역에는 잔여 면역과 핵등 면역, 핵등 면역 중에서도 X형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하고 힘을 가진 면역의 주력부대는 혈중 백혈구입니다. 다음 그림은 백혈구의 분화도 불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백혈구는 크게 단구, 임파구, 과립구로 나뉘는데 그 아래에는 다양한 기능의 면역 담당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면역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세포는 짙은 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백혈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을 발견하는 세포, 정보 전달 세포, 외적의 공격 명령을 내리는 세포, 외적을 공격하는 세포. 백혈구의 분화는 백혈구, 단구, 임파구, 과립구, 허용구, T세포, B세포, 매크로파지, NK세포, 헬퍼 T세포, 킬러 T세포, 호중구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세균과 이물질 항체 생산하고 면역사를 사이토카인을 생산하고 암세포 이물질을 공격을 하고 킬러세포는 몸 안을 선시 암세포 이렇게 강한 탄식 능력 살균하는 이런 것이 백혈구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면역력도 측정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면역력이 얼마나 강한지 궁금해합니다. 면역력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면역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시스템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면역에는 여러 시스템이 동원됩니다. 정신계, 신경계, 뇌분비계와 면역계가 함께 관여하는 면역력을 만듭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 측정한다고 해서 면역의 정도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개개의 부품을 조사한다고 그 기기 전체의 기능을 측정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 책에 인체의 여러 기능들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다양하게 실려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여러 시스템을 두루 점검해 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면역력의 단편들이나마 파악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의 면역력 검사 방법을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백혈구 분해 검사. 면역의 주력부대는 백혈구로 그 안에는 여러 기능을 달리하는 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백혈구의 분해 검사를 해보면 전체적인 면역력 윤곽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임파구 그리고 호중구, 호상구, 호영기구를 아울러 일어나는 과립구의 비율입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룰 때는 혈액 1마이크로미터 당 5천에서 8천 개의 백혈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5천 과립구와 임파구의 비율은 50에서 60%대 35에서 41%입니다. 이 비율이 유지되면 대체로 면역력이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검사만으로 면역 전반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어느 병원에서나 할 수 있는 꽤 손쉬운 방법으로 지금 내 면역력의 상태의 전반을 간략히 파악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의 검사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3개월에 한 번쯤 시행해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가능하면 좋습니다. 항체 검사는 항체는 외부에서 나쁜 이물질이 들어오면 항원이 들어오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생깁니다. 항체는 면역 체계의 일부입니다.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불리하는 항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화학물질 또는 독소와 같은 미세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몸 안에서 만들어진 항체는 고유 항원에만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과 함께 항원 항체 복합체를 이뤄서 작동합니다. 면역 글로불린에는 5가지 종류 IgM, IgG, IgE, IgA, IgO가 있습니다. 체혈을 통한 항체 검사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항체의 수준을 모두 측정하는 포괄 검사는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아주 개별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침으로 하는 IgA 검사도 개발되어 이를 알레르기나 복강 질환의 진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브라 이미지 시스템 마인드인 면역력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싶을 때 유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비접촉식 측정을 통해서 1분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며 심리, 생리 상태를 분석 다양한 영역에 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마인드인 기술은 변연기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의 전장, 소업계에서 평형 감각을 맡고 있는 부분 기관이 감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 오스트리아 의학자 로버트 바라니오의 노벨상 이론에 의거합니다. 만약 감정 상태에 변이가 생기는 경우에 전정 방사 및 감각, 운동 방사에도 또한 변이가 나타나고 이것이 머리의 미세 진동 변수들에도 변화를 일으켜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인드인 검사를 통한 측정 가능한 주요 영역은 공격성, 스트레스, 불안, 긴장, 의심, 경영, 신체 밸런스, 매력, 에너지, 불안정한 감정 억지력, 신경증, 자기조절, 추가 영역은 집중력, 활력, 뇌 피로,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 구내염에 자주 걸린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피부가 거칠고 염증이 잘 생긴다, 상처가 잘 나고 오래 간다, 설사 변비가 잦다, 수면 부족이다, 몸이 차다, 마음이 침울하다, 생기가 없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 문항 4개 이상이 해당한다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면 부족. 현대학의 면역력 증강법은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현대학도 많은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50년부터 많은 전문가들의 꾸준한 연구 개발로 총 26가지 항체가 포함된 초면역 우유를 시발하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서 초면역 우유의 놀라운 질병 개선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면역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치료 기법들도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황우석 박사님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봤으나 그의 논문의 결격사항이 드러나면서 보건당국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줄기세포 자체를 회의적으로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이 줄기세포에 대한 임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탁월한 결과 또한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편 면역과 관계되는 매크로파지와 관련한 면역 증강법이 우리의 기술진에 의해서 연구 개발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해서 자신의 면역세포를 추출하여 외부에서 증식한 후에 이것을 다시 몸속에 되돌려 넣어서 면역력을 키우는 기술입니다. 이 외에도 수소의 임상 효과에 대한 논문 연구도 있습니다. 수소 2020년 기준으로 약 1,500개 주된 효과는 광범위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일단 수소는 어떤 부작용도 보고된 바가 없는 안전한 물질입니다. 수소를 복용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가스 형태로 흡음, 마시기, 주사, 목욕 등이 있으며 방부에 관계없이 항산화 효과가 매우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수소는 항염증, 항알러지, 항세포사의 효과가 있고 에너지 생산을 촉진합니다. 우리나라도 수소 활용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가 많이 풀린 상태라 임상에 폭넓게 응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폭넓게 응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한다. 자연 면역력을 강화하는 비결은 면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연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갖고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장내 환경을 잘 정비하고 유지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요소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식생활의 서구화, 리듬 변화, 폭음 폭식, 수면 부족 이런 것이 리듬의 변화입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와 과로, 또 운동 부족, 자 이런 것들이 이 장내 환경을 망가뜨려서 면역을 떨어뜨린다. 이런 것들이 면역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다 하는 거죠. 여기에 고령까지 진행되면 면역력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하된 자연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는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거쳐서 이들과의 전쟁에서 이겨왔습니다. 특히 균류, 곰팡이, 효모의 세포벽에 존재하는 베타글루칸의 강력한 면역 증강 물질 덕분에 각종 미생물의 공격에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미생물에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장내 미생물이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옛날 인간이 먹는 음식에는 효모, 곰팡이, 균류 등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약 비료 사용이 늘어나 이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자연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결사회가 우리 몸속에 필요한 것들을 처방함에 따라 면역력 저하가 더욱 심해진 것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나 면역 시스템은 만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문명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연과 이율되는 생활을 하고 있지요. 면역력 저하는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년 전의 생활 환경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면 몸의 반응은 급속히 활기를 띠고 면역력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되도록 자연 속에서 기른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연 면역력이 우리가 음식들이 농약이나 이런 화학 비료들을 많이 뿌리니까 자연 면역력이 생기기 참 어려운데 이제 자연 면역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면역력을 지키려면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하려면 나이가 먹을수록 면역력이나 모든 인체 방어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더구나 인류가 이렇게 오래까지 살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초고령자에 대한 인체 방어 시스템을 새로이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의 면역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 강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감염 경험이 축적되어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는 전술 능력이 탁월해진다. 한마디로 백전노장의 지혜다. 노화로 자연 면역이 약해지더라도 획득 면역을 담당하는 B세포나 T세포는 기본적으로 강한 상태를 유지해서 고령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점막 주변 림파 조직의 면역 능력은 유지된다. 나이가 들면 암 발생률은 증가하지만 암세포의 활성도나 기능은 감소한다. 따라서 암세포의 증식률도 떨어진다. 무리한 생활을 하지 않고 평소 면역에 대해 신경을 쓰며 생활 습관을 잘 다듬어야 한다. 유전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 환경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 등을 보충해서 영양 균형을 잘 맞춘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한다. 보람이 있는 일을 함으로써 활기차고 긍지가 넘치는 생활을 한다. 효소를 아껴 쓴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이해가 중요하다. 의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대 서양의학, 전통 서양의학, 동양의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의 병원에 접할 수 있는 의학의 뿌리는 근대 서양의학에 있습니다. 근대 서양의학은 프랑스 혁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파리의 병원에 세워지고 여기에 젊은 의사들이 자유, 평등, 박여 기치를 내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치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에는 200년 본격적으로 병연이 남짓한 역사를 가진 근대 서양의학은
수천 년부터 전해내려온 전통 서양의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 서양의학은 인간 전체를 보는 전인적인 관점의 자연의학입니다. 그러나 근대 서양의학은 병을 약과 수술로 치료하는 식의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의학으로 변모했습니다. 근대 서양의학은 나타난 증상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장기의 병변이 생기면 그제야 진단을 내리고 보험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근대 서양의학을 장기병변의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대 서양의학의 발달과 함께 허브, 아로마 등 수천 년에 전해 내려오는 자연치료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 서양의학의 치료법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뒷전으로. 근대 서양의학은 인간을 하나의 물로 객체로 보고 약품에 의존해서 치료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전험이나 정서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국소의 병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통 서양의학은 중국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 한국의 한의학 등과 같이 각 나라의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해 독자적으로 발달해온 전통의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또한 전통 서양의학은 허브나 아로마 약초 등으로 만든 복합 성분을 써서 치료합니다. 이에 반해서 근대 서양의학은 단일 성분의 인공화학 제품을 씁니다. 따라서 근대 서양의학은 급성 병에는 효과적이지만 만성질환이나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데에는 약합니다. 물론 복합 성분으로 치료약을 만드는 전통 서양의학은 약에 대한 성분 해명을 잘하지 못하고 과학적 근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서양의학은 검사와 그 결과에 따라서 약을 점검하고 혹은 다른 성분의 약을 쓰는 식으로 단일 수치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인간 전체를 보는 전인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머니 주머니에 든 지혜, 근대 서양의학의 뿌리를 둔 오늘날의 병원은 흡사 약을 타러 가는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에게 한눈에 다양한 종류의 약을 처방합니다. 이를 폴리파머시라고 합니다. 감기약에다가 항생제, 위장약, 비타민 등등 꼭 필요하지도 않은 약을 한 보따리씩 안겨주는 식입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남은 약이 넘쳐납니다. 일본에서는 연간 약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잔약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처방약을 받은 환자는 안심합니다.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를 교정해야 할 사람도 환자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병원 약을 타먹는 이상 개선할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몸이 버리는 중요한 신호를 약으로 없애버리고 정작 환자 자신은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저마다 위대한 자연 치유력이 내재해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허브나 아로마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꽤 많습니다. 이처럼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온 할머니의 주머니에 든 지혜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한밤중에 잠이 안 온다고 간호실을 찾은 환자, 어떻게 치료할까 할까요? 쉽게는 수면제가 제일 빠른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환자를 데리고 아래층 카페에 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시킨 후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환자는 자러 가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몸살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쉬라는 신호가 옵니다. 피곤하고 일도 능률이 안 오르고 밥맛도 없고 몸이 쉬라는 신호를 여러 차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두엽에서 휴식을 연기합니다. 얼마간은 이런 상태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신체의 항상성 기능이 무너질 정도가 되면은 결국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고열이 나면 온몸이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몸이 제발 좀 쉬라는 더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그만큼 했으니 오늘은 쉬라는 뜻입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먹으면 또 힘이 나서 일하러 나갈 테니까 밥맛을 빼앗아 갑니다. 다리가 허들거립니다. 그 정도로 몸이 피로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앓고 나면 하늘은 날 것 같이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몸살의 의미입니다. 과로로 진짜로 죽기 전에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슬쩍 걷게 만든 후에 자연치유력으로 병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몸살에 감기 증상까지 겹쳐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기는 찬바람을 쐬어놓으면 옵니다. 몸이 과로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으슬으슬 춥습니다. 며칠 전 감기에 걸린 것이죠.
감기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있어서 며칠 후에 증상이 나타나니까요. 감기에 걸릴 조건과 몸살이 날 조건이 딱 겹친 것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대사량은 12%가 떨어집니다. 이때는 임파구 분열이 평소에 1000배로 증가합니다. 2일에서 3일 후에 전투 준비가 완료되면 발열, 콧물, 재채기, 전신통 등등 몸살인지 감기인지 구별이 안 되게 함께 옵니다. 이때 온몸에 열이 나는데 발열은 몸을 따뜻이 하려는 방어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열을 해열제로 시키면 치유 과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감기가 오면 군물을 뜨뜻하게 된 방에서 뜨거운 국물을 훌훌 마시고 땀을 흘리며 감기를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이 열치열입니다. 그런데 이를 근대 서양의학에서는 대치대결로만 하려고 합니다. 전통의학처럼 동치할 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서양의학은 병에 맞sam으로써 이 증상을 없애려고만 하는데 동양의 전통의학은 열을 열로 나서는 식으로 이상 증상을 없애지 않고 함께 품고 갑니다. 감기에 걸리기 전에 몸이 신호를 보내듯이 성인병과 같은 생활 습관도 발병하기 전에 장기에 병변이 생기기 전에 신호가 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신호를 지켜라. 신호. 치유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많은 의사들이 생명의 신비를 신뢰합니다. 그러니 병이 나면 병원에 가기 전에 이 병이 왜 생기는지 생각해보고 몸 안의 치유력을 발휘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의사나 약에 있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수천 년의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전통 치유 방식은 오숙한 경험을 신뢰해야 합니다. 허브나 아로마 등 복합 성분에는 주된 치료 기능이나 기전을 설명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온전한 효과를 나타내는 전인적인 치료, 자연 치유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군요.